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1인 가구 수가 사상 처음 800만을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인 가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흔한 모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이 층간소음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참다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과 협박, 심지어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세무장 톡톡상담소 슬기로운 법률생활 코너에서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 싸움이 아닌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얼핏 파란불이 보이던데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AI 거품 논란이 다시 커지면서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했었는데요. 지금은 1.6% 하락하면서 4,0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7,67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7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원 넘게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9개가 일제히 하락합니다. 특히 AI 관련해서 반도체 투톱 3% 내외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5.7%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코스닥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분위기 어떤가요? 네, 코스닥은 역시나 크게 빠지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0.26% 약세입니다. 93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19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1,04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일부 반등합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각각 1%, 2%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에 띌까요? 네, 오늘도 로봇주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 로봇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목한 데다 한국 정부도 로봇 산업 육성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떤가요? 네, 오늘 환율이 1,476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국면입니다. 환율 1,477원 20전 기록하고 있고요. 유로화는 약세 1,734원이고 엔원 환율은 950원으로 엔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지금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요. 주말에 관계당국이 급히 회의를 열었죠. 네, 요즘 이 원화 가치 내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주요국 통화 중 나홀로 약세를 띠고 있는데 네. 원달러 환율은 1,480원 턱 밑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평균 기준 외환 위기 당시를 뛰어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예. 속타는 정부는 주말 사이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까지 소집이 됐는데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참석자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한 건 그 자체만으로 외환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요. 예. 특히 복지부와 산업부가 참석했다는 건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 해외투자분과 수출업체 달러보유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네. 문제는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지금과 같은 상황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겠죠. 네. 최근 환율 관련 소식 꾸준히 짚어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이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눴었는데 네. 실제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환율이 내년에도 1,400원대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1,500원 진입 가능성까지도 거론될 만큼 경계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오늘부터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요? 네, 세무정 가족분들 중에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소식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수수료를 20에서 40% 낮추기로 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현재 0.0023%인 단일 거래 수수료를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차등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하고요. 네. 지정가 주문 수수료는 0.00234%, 시장가 주문은 0.00182%로 낮아집니다. 이번 파격적 조치는 넥스트레이드의 매수원 추격을 견제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3월 출범한 이 넥스트레이드 지난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 13조 3천억 원을 넘기면서 한국거래소의 절반에 육박한 수준으로 성장했고요. 네.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실제로 거래소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쿠팡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네, 최근 박대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미국 본사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되면서 네.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의장 대신 또 다른 방패로 내세운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 또 입을 꼭 닫는 모습입니다. 네. 김범석 의장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주말 사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비즈니스 일정 때문이랍니다. 본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CEO인지라 공식적인 업무 일정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하다 설명했는데,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와 강한승 쿠팡 전 대표도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 역시도 미국에 살고 있다거나 이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사임했다는 이유에서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쿠팡 없는 쿠팡 청문회가 될 지경이고요. 네. 심지어 사측은 이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자료도 상당수 제출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네. 10년 전이었죠. 이 국정감사에서는 농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에는 미국 본사 업무 핑계 등을 대면서 최소 6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한편 국회 가방위는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CEO라 일정이 많아 바빠 못 온다는데 경영진으로서 3천만 명의 정보가 물새듯 빠져나간 이번 일보다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판단이 불난집에 기름만 부은 격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용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이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거래 대부분이 아파트였던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동산 시장의 선택은 아파트로 몰려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올 들어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 건 정도였는데 이 중 47만 건, 열의 8 이상이 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반대로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중이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땅값 비싼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10건 중 7건이 아파트였고 다세대 주택은 거래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불안감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이 안전성, 투자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확실한 선택지로 올려놨다 짚으면서 이 같은 쏠림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걸로 내다봤는데 한동안 잠잠한가 싶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다시 커지는 걸 보면 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 중 이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60%를 넘어설 만큼 뭐니 해도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1순위로 꼽는 모습인데요. 예. 최근 이 자산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요인 중 하나로도 껑충 뛴 집값이 꼽히고 있는데 돈이 돈을 번다는 표현을 넘어서 유가무제, 무가유제라는 표현까지도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가 이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 요동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수요가 잔뜩 몰리고 있다고요. 네,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유난히 돈 나갈 곳도 더 많은 요즘이잖아요. 네. 이럴 때 잠깐 숨통을 틔워주는 수단으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불어났는데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40조 원을 넘어섰고요. 예. 이달 들어서는 열흘새 수천억 원이 늘 정도로 빠르게 와.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보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 큰데 비교적 쓰기 쉬운 마이너스 통장으로 수요가 옮겨간 모습이고요. 네. 특히 최근 주식과 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담대 상환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주담대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아하. 이 상황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가계대출 조이기 조치가 주담대 안 갚고 마통 쓰기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마이너스 통장 쏠림 현상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는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인데 청년들 취업난이 여전하다고요. 네, 일을 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쉬지도 못한 채 일자리 밖에 머물고 있는 20, 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는 실직자도 있고 이 취업 준비 중이거나 그냥 쉬고 있지만 일을 할 의향은 있는 청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20, 30대 인구 10명 중 1명이 이런 상태라고 하고요. 어허.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30대 초반입니다. 네.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20대 어려움이 그대로 30대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서로의 기대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예. 이 밖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숫자 뒤에 담긴 청년들의 체감 현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요즘 한식 한국 K푸드 인기가 대단한데 특히나 김의 인기가 대단하죠. 김의 매력에 푹 빠진 미국이 관세까지 면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제가 유학 생활을 했을 당시만 해도 네. 김을 먹으면 도대체 뭘 먹는 거냐 조롱을 받았던 김인데 네. 참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네요. 네, 치솟는 인기의 김은 검은 반도체로까지 불리면서 해외로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죠. 네. 올해 들어 김 미국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약 3,4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상호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젠 아예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 이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가 됐는데 네. 조항 중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미김이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15% 관세가 붙어도 잘 팔렸는데 무관세가 되면 미국에서 더욱더 날개 돋친 듯 팔릴 걸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러다가 우리 밥상에 올리지도 못할 만큼 순식간에 동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김 다음 주자는 뭘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요. 이 수백만 원 하는 물리치료를 밥 먹듯이 해서인지 올해 손해보험사들 실손보험금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올 들어 9월까지만 무려 8조 5천억 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1년 새 13%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진료과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물리치료가 집중되면서입니다. 이런 비급여 비중은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역시도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이용이 많아서 보험금 지급액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보험업계는 이런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이 실손보험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정부 역시도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질 않는 도수치료에 대해서 결국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예.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지만 지난해 도수치료에만 병원비가 1조 3천억 원 넘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실손보험이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라 어디는 60만 원, 어디는 단돈 300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예.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치료를 남발하고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결국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기준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비 5%를 건강보험이 내주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10만 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는 겁니다. 네. 네. 다만 이 금액 역시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서 환자들의 최종 부담이 늘지는 않는데요.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격을 정하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목천 일대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옥산 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송악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장수나들목부터 11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명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바다 정체고요.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사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경제포커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 옆 방송사 관찰 예능이죠. 그 혼자 산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1인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TV를 보는 시청 행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TV 앞에 이제 같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우리가 보는 뭐 TV의 내용도 뭐 4인 이상의 가족, 네. 대가족 중심의 맞아요, 어떤 맞아요. 가족극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명하는 관찰 예능이 출시가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변주 형태들이 나왔고 그렇죠.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이 현 국가 데이터처 예전에는 통계청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 매해 내는 1인 가구 통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올해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이 뭐냐면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었다는 점. 800만. 네. 네.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리고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6%를 차지했다는 부분입니다. 3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전 2015년에는 27.2%였는데 네. 이 처음으로 2019년에 30%를 돌파하더니 이게 매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통계가 2024년 거니까 아마도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통계는 예. 1인 가구 수와 그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에는 855만 가구를 넘긴다고 하고요. 네. 2037년에는 971만 가구를 넘기고 47년에는 994만 가구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0만 가구 가까이 되게 그렇죠. 되는 건데 진짜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막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뭐 각자 뭐 패드로 보기도 그렇죠. 하고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이런 생활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네. 1인 가구 이렇게 많아지고 뭐 대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활용품이나 가전용품에서도 그 변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 때 이 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참 고민한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생생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밥 먹는 일이 네. 집에서 밥 먹는 일이 흔치도 않고 네. 이거를 해 먹어도 사실 뭐 양도 작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도 조금인데 이 쓰레기를 좀 바로바로 버려줘야 되잖아요. 막 악취도 그렇죠. 나고 네. 뭐 벌레도 꼬이고 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작은 걸 사는 게 좀 효율적인데 네. 그때도 이제 최소 규격이 1리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0.6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1리터 봉투도 다 채우지 못해서 버리기 어렵다. 이런 민원이 좀 꾸준하게 그렇죠. 접수가 됐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인 가구가 많은 동네에서 3개월 동안 시범 판매를 하고 이 예. 반응 여부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2인 가구인데도 0.6리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계속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저도 뭐 많이 이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켜보면 네. 식당을 가보면 네. 혼밥 메뉴라는 아, 맞아요. 예, 요즘에는. 그게 네.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과거에 배달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음식량이 한 뭐 기본 2인분 그렇죠. 정도가 됐었는데 맞아. 네. 워낙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음, 1인분만 시켜도 배달비 무료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회 같은 이런 음식도 1인분으로 해서 파는 게 요새는 정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네. 이 가전업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 전자레인지나 뭐 1, 2인용 밥솥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가전이 출시되었고요. 네. 소형 냉장고와 뭐 3kg짜리 미니 건조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좀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전제품 파는 매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엄청 귀엽고 네. 무슨 장난감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뭐 대세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인식도 좀 뭐 2030이나 우리 사회 전체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 친한 후배도 이제 1인 가구인데 네. 뭐 이런 소리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우리 집 가장은 접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예, 나 자신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자기를 북돋는 말로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1인 가구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뒤에 네. 뭐 결혼이나 이제 자신의 가족을 꾸리기 전에 거치는 약간 어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이. 그런 그렇죠. 단계로 여겨졌다면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이제 대학 생활의 주간 잡지 대학내일이라고 네네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죠. 예, 여기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지난 4월에 수행한 조사긴 한데 네. 어쨌든 2534 1인 가구 홈라이프 탐구 보고서를 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전국 25세에서 34세 남녀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 4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응답자의 77.7%가 1인 가구를 지속 가능한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잠깐 동안 거쳐가는 기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네, 거예요. 더는 뭐 불안정하거나 이게 뭐 잠깐 과도기적으로 결혼 전에 하는 가구 형태가 아니다. 쭉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가구 형태로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로는 연령별로 좀 원인이 갈리는데요. 예. 2030의 경우에는 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 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인데 네. 이걸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예. 남자는 28세, 여자는 25세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보이죠. 그러네요. 각각 한 5살, 네. 6살 이렇게 늦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2030과 다르게 6070층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 그렇죠. 이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실제로 2000년 기대 수명이 76살이었는데 네. 2024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살. 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좀 뭐 유형화해 보자면 네. 좀 2030 약간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아하. 2030과 네. 또 이제 복지 뭐 돌봄 취약계층 뭐 요런 그 유형의 6070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혼자 사니까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을까 싶기는 한데 1인 가구 연간 소득은 좀 어떤가요? 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네. 3,423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입니다. 그래 이걸 비교해 보면 46.1% 수준이거든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평균 가구 원수가 2.2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가구 원수에 대입해 보면 이 1인 가구의 벌이가 현저히 적다고 볼 수는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1인 가구의 소득을 좀 이제 이렇게 소득 구간별로 좀 나눠 보면 예. 1인 가구의 절반이 넘는 53.6%가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 월 평균 소비 지출이 168만 9천 원인데 이게 이제 전체 가구의 58.4%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의 벌이는 어쨌든 전체 가구의 뭐 절반 수준인데 네. 이 한 달 생활비는 이 전체 이 가구의 약 60%를 쓰고 있다. 벌어 들이는 거는 이렇게 뭐 그렇게 적지 않지만 네. 쓰는 돈은 거는 훨씬 좀 많은 많다.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가는 돈, 쓰는 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체감상 여유가 크지 않고 뭐 자연히 그렇죠. 남는 돈도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친구랑 같이 살아도 둘이 같이 나눠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꽤 있기 때문에 네. 절약이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혼자 살면 나가는 돈은 또 나가는 대로 네, 제가 막 다 쓰게 이제 되니까.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요. 그러면은 뭐 나가는 지출 중에서도 아무래도 1인 가구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2030한테 좀 더 와닿을 그렇죠.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나 면적, 자가 여부도 이 전체 가구 평균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네. 이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이 47제곱미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예. 14평입니다. 14평. 근데 이제 전체 가구 평균은 68.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68% 정도 수준이고 예. 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반면에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자가 여부도 전체 1인 가구가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32%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체 가구 평균 56% 거의 57% 정도인데 이것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2030에 왜 더 와닿을 얘기냐? 네. 이 자가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시냐
이 질문에 70세 이상 1인 가구는 네. 그래도 절반이 넘는 50.9%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네.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고작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20대에 집을 갖기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걸 30대로 넓혀봐도 네. 18.7%에 그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1인 가구 소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 관련 비용이에요. 네. 이 연령별 분석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좀 불충분하긴 하지만 뭐 전월세 비용에다가 뭐 공과금, 관리비 이런 네. 것까지 합치면 이 소비 가운데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서 주거 비용이. 네. 전체 가구에 비해서 확실히 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층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갑 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 성향 하락으로 이어지고 예. 결국에 저축도 안 하게 되고 이게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은 내수 침체로 가는 뭐 이런 커다란 이제 경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기준의 이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아무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실제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기도 했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전월세 보조금이나 뭐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지원 정책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무척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네. 이번 통계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1인 가구에서 70대 이상 노인층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년 연속 가장 높았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제 1인 가구 생각하면은 네. 2030 많이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2023년에 처음 70세 이상 인구의 1인 가구 비중이 1위를 차지하더니 이게 2년 연속 1위를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지난해 70세 이상 1인 인구랑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율 격차가 2%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보다 4배로 더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아까도 좀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와의 분가, 뭐 이혼 이런 이유로 이제 홀로 남은 고령층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고 이제 뭐 건강도 좀 아무래도 취약해지고 그렇죠. 네. 사회관계도 이제 퇴직하시면서 이제 예. 쪼그라들면서 네. 이 고령 1인 가구가 이제 복지 돌봄 정책의 핵심 타깃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앞서서 이 청년층 1인 가구에게는 뭔가 주거 비용 지원이 네.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분들께는 고령 인구에는 뭐 복지나 네. 의료나 돌봄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1인 가구가 이 139만 7천 가구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2023년보다 8만 3천 가구가 는 거라서 네. 이게 6.3% 이것도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네. 이 전체 수급 가구의 74.2%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예. 네, 계속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어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층 중에 이 1인 가구 비율이 늘수록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생활, 돌봄, 의료 이런 측면에서 이 복지 지출도 좀 급증할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어쨌든 사회복지 제도가 부모 플러스 자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4인 기준으로 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좀 1인 가구 또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연령별 맞춤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병원에 함께 가주는 안심동행 서비스 또 뭐 예. 함께 요리를 하는 건강한 밥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도 그렇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에 더해서 소득과 고용 정책을 좀 함께 병행해야 그렇죠. 되고 또 이제 1인 가구의 확산이 고령층 속도가 현저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 연령층에서 이 니즈를 좀 파악하고 이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도 네,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먹고 사는 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 뭐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혼자 사는 편리함이 존재하는 반면에 확실히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교류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같이 예. 존재를 하잖아요. 네. 이 국가 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외롭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 가구보다 이 외로움 응답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고 느껴요. 그래서 뭐 아하. 몸이 아플 때나 네. 뭐 돈이 필요할 때나 우울할 때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이 모두 이제 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거든요. 네. 이 국가 데이터처가 이 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뭐 음. 고독사, 뭐 자살 이런 걸로 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외로움이 결국에는 뭐 의료, 교육, 고용 측면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마무리. 초래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로움이 더 이상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인 만큼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벌여놓은 일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도 있죠. 책임을 맡는 것과 관련 있는 한자어 표현으로 안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를 안자에 멜 담자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남의 책임을 맡아짐 또는 그 책임을 뜻합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고유어 표현으로 담이와 안담이가 있습니다. 남의 책임을 맡아진다는 뜻의 동사로 안담하다와 안담이 하다가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지우다를 뜻하는 동사로는 안담이 씌우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덤터기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를 뜻해서 덤터기를 쓰다.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썼는 바람에 덤터기를 만나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판이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부사 가운데 안담이와 형태가 비슷한 안담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사발에 안담이로 담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강릉 대구 9도, 광주 10도,
10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도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경기도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 습도는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음인지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계엄 동기로 판단했고 계엄 준비 시기는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국회 탄핵 소추 1년 만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에서 유대인 1000여 명이 모인 행사장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오늘 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네, 오늘 오전 9시쯤부터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 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 곳이 있죠. 그 서울구치소 등등 포함해서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습니다. 네. 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3명,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자택 의원실, 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세 사람 모두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또 김건희 특검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 당시에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280억 원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이 현금 뭉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해서 계좌를 추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 흐름을 알아내고요. 네. 명품 시계 같은 거 이제 뭐 정치인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금품들 찾는 것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 이첩 이후에 그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내란 특검팀이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근데 특검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조은석 특검이 직접 공식석상에 나서서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요. 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거는 이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여기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특검이 규정한 그 계엄 선포 목적은 네.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군을 동원해서 정치인들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한 거.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국회라는 입법기구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비상입법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입법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들 이런 네. 것들을 근거로 했고요. 특검은 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고 어떤 반국가 세력이 있었고 이런 모든 주장은 다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해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또 특검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은 실제 계엄 선포보다 훨씬 이전으로 봤어요. 예. 2023년 10월 이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어떤 것들을 보고 그랬냐면 군 인사 배치가 이미 그때쯤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가령 그 계엄 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이미 그때 임명을 했고요. 예.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이런 주요 인물들을 그때부터 이미 진급을 시켜서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였죠. 예. 또 2022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 자리에서 이미 네. 잘 알려진 내용이죠. 네. 내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등 그 시점을 봤을 때 계엄 선포를 꾸준히 검토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특검은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예. 특검 이제 지난 6월 18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180일간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를 했고 그 사이에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27명 기소했습니다. 네. 이첩받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 249건을 접수해서 215건 처리를 했는데요. 남은 34건은 이제 경찰 국수본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낮 2시에 나오게 됩니다. 예. 앞서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첫 선고가 될 이번 재판 결과 어찌 될지도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국민의힘이 30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어제 종료했는데 연말에 본격적인 재격돌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네요. 네, 일단 주말까지 그 지난 3박 4일간 처리된 법안 3가지입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 직행법 개정안 예. 이렇게인데요.
좀 법안 내용 정말 간략하게 좀 보면은 이런 내용의 세 가지가 하나는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고 네. 또 하나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나 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못하게끔 한다. 또 하나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에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뭔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법안들이고 국민의힘도 찬성을 하는 법안들이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필리버스터 들어가니까 하루 이렇게 쪼개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3박 4일이 걸린 거고 네. 그렇게 일단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일단락이 됐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21일이나 22일로 지금 다음 본회의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거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든가 예. 이런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큰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서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연말까지 대치 전국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와 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 보고 현장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좀 질타를 받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이후에 이학재 사장이 자신 SNS에 사실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먼저 업무 보고 그 일부터 좀 보면은요.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외화 밀반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좀 질타하는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책 속에 뭐 100달러짜리 지폐 끼워 들고 나가는 식으로 밀반출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고 네. 그래서 공항공사 사장한테 이거를 연유를 묻고 어떤 정황이 있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이학재 사장 답변이 전체적으로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스타일이 또 그렇다 보니까 네. 직설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는 것 같다. 써준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이 나왔고요. 예.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야권 중심으로는 이게 특히 또 야권 때 그 당시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해서 네. 좀 뭐 어떤 길들이기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이후에 이학재 사장이 이번에 SNS에 글 올리면서 정면 반박에 나선 건데 네. 인천공항 30년 다닌 직원들도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 이번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인식만 퍼졌다.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예. 또 공항 입찰에 대한 질의 이 부분도 이학재 사장이 이때 또 대답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해명하는 걸로는 아직 입찰도 안 나온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 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서류 말고는 이제 본인이 대답할 수 있었던 내용이 거의 없었던지라 네. 추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덧붙이는 것도 이게 사실은 능력 부족이다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대통령실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고 오히려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달러 책갈피에 낀다는 거 이렇게 다 알려졌으면은 그 방법을 또 쓰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임명직 공공기관장이 이렇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적에 또 공개적인 공간에서 반박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그러네요. 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지금 친명 대 친청 구도로 좀 가는 모습인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구도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받습니다. 네. 앞서 그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세 자리가 공석이 돼서 예.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이번에 뽑히는 3명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하고 지도부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뭐 명청 대결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은 모욕적이다. 친명이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 행위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후보자 면면을 최고위원 이제 뭐 출사표 던진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구도가 공고히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먼저 이 친명 쪽이라고 한다면 이건태 의원 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을 하는 건데 네.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이 출마한다고 선언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어요. 리더십이 예. 부족하다, 뭐 예. 소통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흠. 드러내놓고 직격을 하기도 했고 네. 특히 유동철 위원장은 그 과거에 몇 달 전이죠.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때 컷오프가 되면서 아하, 예.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 대립도 불거졌어요. 네. 또 정청래 대표 쪽에 가깝다고 하는 후보자들은 이석윤 의원, 강득구 의원, 문정복 의원 이렇게 출마를 할 건데 문정복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철 지역위원장 네. 겨냥해서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어허.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예. 양측 대립이 격화했고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인데 뭐 정청래 대표도 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부쩍 이재명 대통령 띄우는 메시지 내고 네. 무릎도 꿇고 예.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막 야유도 쏟아지고 불편함이 감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밀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된 직후라서 네. 이번 최고위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내일 이 차기 초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여서 내일 차기 초선 대표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이 모두 42명입니다. 의석의 40% 가까이 차지해서 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초선 의원들 다수가 모여서 당에 대한 목소리 내는 거는 지난해 12월에 비대위원장 후보자 관해서 논의한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최근의 당의 모습, 당의 이런 얘기해야 될 것들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나 그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게 최소한 장 대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에 대해서만큼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요. 예. 이미 그 비상계엄 1주년 때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하고 이게 맞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내 투톱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네. 한 초선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해야 할 때 윤석열 면회를 가고 대장동 항소 포기가 터졌을 때 갑자기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말을 해서 역풍 맞고 예. 이번에도 통일교를 한참 공격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사건 이걸 불거지게 만드는 자꾸 뭔가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 이 유대인 행사장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 사망자가 지금 어린이 1명 포함해서 16명으로 늘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45분쯤에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행사에서 무장한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 수 16명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자 중에는 12세 어린이도 1명 포함됐고요. 예. 다른 어린이 3명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총기 난사할 때 한 40대 남성이 용의자 중에 1명을 제압해서 예. 총을 빼앗고 네.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니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찔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지 경찰이 용의자 2명 중에 1명을 사살했고요. 다른 1명은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의자 2명이 부자 관계로 확인이 됐어요. 예. 50세 아버지, 24세 아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반유대주의 공격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본다이 해변이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가인데요. 네. 주말에 뭐 그만큼
관광객도 많고 뭐 서핑하는 사람도 많고 네.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 유대인 공동체 축제 한우카를 용의자들이 겨냥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네. 한우카는 유대인에게는 크리스마스다, 유대인의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비견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거든요. 네. 호주 엘버리지 총리도 이번 사태를 유대인 공동체를 고의로 겨냥한 공격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층간소음으로 자주 다툼이 있어왔던 윗집 주민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가해자 40대 양 씨는 자신의 거주지 윗집의 주민을 이제 흉기로 찔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흉기에 찔린 채 관리사무소로 대피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니까 예.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에 네. 재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근데 예.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두 차례 층간소음 다툼으로 112에 신고를 했었고요. 네. 또 층간소음위원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과 같이 통계를 살펴보면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재판까지 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네. 10년 새 약 3배나 늘었는데요. 예. 대부분이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인데 방화나 살인 등 강력 범죄의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가기까지 갈등을 키우는 보복 행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검색창에 층간소음이라고 치면 네. 연관 검색어로 바로 보복이라는 단어가 떠요. 아이고, 그런 네. 것처럼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 큰 소리를 내거나 환풍구에 담배 냄새 등 악취를 내보내는 행위 등 온갖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네, 생활소음을 모아놓거나 보복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이제 층간소음이 겨울에 더 심각한 거 그래요? 알고 계셨나요? 네. 몰랐어요.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서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들이 수축하게 되면서 수축된 바닥이 마치 팽팽한 북처럼 진동을 더 잘 전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는 뭐 에어컨 소리나 뭐 선풍기 소리 그리고 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음이 이제 혼입이 되는데 겨울에는 창문을 꽉 닫고 지내다 보니까 집안이 조용해져서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또 법원의 판단들을 살펴보고요.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났군요. 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법에는 이 층간 소음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구를 끄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를 쿵쿵거리는 그런 직접 충격음에 예. 따른 소음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아노 등 악기를 아하. 사용하면서 이제 나는 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가 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21년에 한 30대 남성이 윗집 30대 부부를 살해하고 또 그 집에 함께 있었던 그 부부의 장인 장모님까지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밤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 이제 샤워를 하거나 이제 씻게 되는데 예. 이러한 이제 물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가해자가 계속 항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데요. 물소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필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기 때문에 이를 예. 소음으로 보지가 않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고의적으로 장시간 뭐 샤워를 한다 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이웃 간 양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새벽에 출근하느라 한 3시쯤 샤워를 하는데 네. 최대한 빨리 해야겠네요. 죄송하네요. 층간 소음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의 측정 방법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데요. 네. 먼저 아까 이제 쿵쿵거리는 직접 충격 소음은 1분 동안 같은 소리의 크기가 반복되고 있을 때인 1분간 등가 소음도가 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39데시벨 이상이 되면 층간 소음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39데시벨이라고 하면 좀 와닿으시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 뒤꿈치 소리 쿵쿵 걷는 그 네. 소리가 한 4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또 그렇게 걷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그러네요. 될 것 같고 피아노 연주가 보통 한 44데시벨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한 50데시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게 하는 것은 이제 낮 시간 동안에도 이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간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34데시벨 이상이면은 층간 소음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또 1분간 소리가 계속 이어지진 않더라도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는 57데시벨 이상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공기 전달 소음 아까 이제 대화 소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음악 소리. 5분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5데시벨 이상 그리고 야간 40데시벨 이상이면 법적으로 층간 소음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밖에 막 고양이가 울거나 아니면 네. 새 짖는 소리 귀에 이렇게 팍팍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40데시벨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 감안해서 소음이 발생할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층간 소음이 뭐 윗집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바닥이 그 소음을 이렇게 차단해주지 못해서 발생할 네.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층간 소음에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층간 소음이 비교적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네. 벽식 구조란 기둥이나 보가 없고 그 대신에 벽이 콘크리트 천장을 받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대부분의 주택도 이제 이 구조가 적용이 돼 있는데요. 네. 건축비가 저렴하고 또 공사 기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 장점도 있고 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아파트에 기둥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다만 바닥이나 천장에서 울리는 진동이 그대로 아래층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 층간 소음에 취약하다는 매우 이제 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와 또 더불어서 2005년 이후로 아파트에는 이제 슬래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닥 두께를 네. 210mm로 강화를 하는 이제 기준을 두었는데 네. 사실 2005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세워진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따라서 두께 기준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뭐 그외 층간 소음은 바닥 두께 외에도 완충제의 설치 여부나 바닥 마감재가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천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콘크리트 밀도와 압축 강도 그리고 마감 모르타르의 밀도와 같은 시공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시공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꼼꼼하게 개선이 되고 점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층간 소음도 있지만
뭐 벽간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웃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거나 막 대화 소리까지도 막 선명하게 들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기준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이제 벽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네네. 이제 호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지만 벽간 소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데시벨 기준조차 없고 그래요? 네, 경계벽 두께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 이 벽이 차음을 이제 뭐 소리를 막는 기능을 하는지 성능을 확인할 길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 경계벽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에는 두께 15cm 이상, 그다음에 묵은 콘크리트조 또는 석조일 경우에는 두께 20c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방침일 뿐이고 준공 이후에 실제 뭐 현장에서 충격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문제 해결은 고스란히 개인의 갈등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벽의 두께가 부족해서 옆집에 소음이 들리는 걸 수도 있지만 콘센트 배관이나 또 환기구의 틈을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공상의 문제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입주민 입장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를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피해를 봐도 이 피해에 대해서 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인 한도라는 것을 넘어서서 발생하게 된다면은 네. 법원에서는 피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수인 한도를 뭐 넘어서게 발생을 한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수인 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이제 아까 법원에서는 층간소음 관련한 경우에 이제 뭐 39데시벨 이상 네네. 제가 이런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층간소음 관련한 기준을 넘은 경우에도 범어는 이제 이 기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층간소음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회통령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즉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벽간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제 불법 행위로 판단을 하는데요. 네. 수인 한도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소음의 크기 그리고 종류, 지속성 및 반복성, 소음 발생 시간대, 피해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또 소음 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는 가해자의 소음 방지 노력 여부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의 아까 기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치에 좀 미달했어도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네. 약 7년간 지속된 층간소음에 대해서 네, 비록 측정된 소음이 개정 전 기준치가 43데시벨이었는데 이 네. 집에서 이제 소음은 41데시벨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못 기준치에는 미치네요. 네, 살짝 미달했지만 네. 개정 후의 기준은 39데시벨로 이제 그거를 초과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갑자기 소음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피고가 그동안 유발한 네. 소음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그렇죠. 방지할 수 있었거나 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해자가 이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들을 종합해서 수행 한도를 넘었다라고 보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반드시 기준치를 초과해서만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나머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제기하니까 갑자기 소음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좀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직접 위층에 이제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감정이 격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시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관리 주체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입주자들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받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사실 법적 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소음은 좀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에 현장 진단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담을 먼저 받고 나면 이곳에서 소음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2025년 4월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확대했고요.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음 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이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 조정과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조정은 상대방이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또 결렬이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증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좀 증거로 준비해 둬야 할까요? 일단은 많은 노력을 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이제 위자료 청구 및 소음 방지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소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웃사회 센터에서 소음을 먼저 측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 외에 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소음의 발생 시간, 장소, 소음의 종류, 피해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소음 일지나 그걸 또 기록한 영상,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중재 기록, 경찰 출동 기록, 그런 상담 결과 및 측정 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 역시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이 대처하는 방법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도 문자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0419님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위층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위층집 출입문을 발로 차 화풀이를 하곤 합니다. 혹시 남편 처벌받나요? 네, 라고 이게 보내주는데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층간소음이 수인 한도 내임에도 그러니까 그 수인 한도 내임에도 불구하고 막 아래층에서 심야에 방문하거나 막 지속적으로 인터폰을 한다거나 막 초인종을 누르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항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동은 형법적으로는 손괴죄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윗집에서 알겠다 이제 그만 찾아오셔라 이제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서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행동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 통해서 좀 중재를 받으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 기관에다가 중재를 요청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남편분 잘 말려주시기 바라고요. 2123님, 윗집 거실에서 환기를 시킨다면서 밤늦게 거실과 베란다 사이 큰 창문을 열고 닫는데 이것도 소음에 해당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생활의 필수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그게 소음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네. 그것을 이제 층간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다만 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밤늦게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큰 창문을 열고 닫으면 사실 아랫집에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낮 시간에 환기를 한다거나 뭐 아침에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네. 수행 한도를 이제 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뭐 날짜와 요일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면 잠들기 직전이었다 아이들은 뭐 잠든 상황이었다 이런 피해 일지를 좀 작성해 두신 다음에 네. 뭐 관리사무소 통해 가지고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네. 법원에 이런 행동을 좀 방지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회해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094님, 저희는 4층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2층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거 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에는 이미 넘어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인한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이사를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어떤 또 조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에도 아랫집에 이제 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몇 월 며칠자로 이사 오는 그렇죠. 집인데 네. 요 소음이 발생할 거다. 다만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몇 월 며칠부터 뭐 한 2주 정도가 네. 소음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뭐 소음 발생의 시간이나 횟수가 너무 과도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뭐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소음 유발을 방지하려는 어떤 노력이 없이 그냥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네. 사실은 수행 한도를 넘어서는 어떤 소음 발생이라고 항의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뭐 법원에다가 그걸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청구하는 기간 동안 이미 공사는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뭐 시간대를 좀 조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요청해 보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이제 하시는 가정 입장에서도 좀 미리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거나 사정을 얘기하면서 작은 쪽지라도 이렇게 전달해도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막 미담 같은 것들 올라오는 거 네, 보면 네. 오히려 이제 소음을 낸 집에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뭐 그렇죠. 글을 써서 올리면 윗집에서 괜찮다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양해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유, 있잖아요. 훈훈하죠. 요즘엔 네.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419님, 2123님, 6094님 모두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음식보다 네.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 네. 음식은 먹어야 제맛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최근까지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먹어서 즐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음식이 굉장히 이제 육체 혹은 육신적이라 그런 것인데요. 이런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 음식을 만드는 과정 또한 굉장히 육체적이거든요. 오. 재료를 칼로 써는 등 손질을 해야 하고요. 예. 또 불을 써서 삶고 굽고 끓이고 지지고 볶고 온갖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스포츠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 네, 더군다나 과정만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음식을 만들면서 결과물이 그 그렇죠. 음식 자체가 그렇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쇼나 엔터테인먼트의 잠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런 잠재력을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요리 서바이벌 쇼를 내놓기 시작한 게 대략 30년 전인데요. 아하. 이게 이제 어떤 음식 관련 엔터테인먼트보다 가장 사랑을 받는 일종의 장르가 되어버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 요리 서바이벌 쇼의 역사 등 이제 알고 보시면 더 재밌는 정보며 이야기들을 오늘 한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침 내일 이 지난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흑백 요리사의 그 2편이 내일 네, 공개되잖아요. 두 번째 시즌이죠. 평론가님은 이런 요리 서바이벌 쇼의 매력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네, 제가 요리 서바이벌 쇼를 본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는 이제 요리의 그 육체적인 면, 더 나아가 스포츠적인 면에 매료가 되었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박진감이 넘친달까요? 그렇죠. 근데 요리에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불과 칼이 필요한데 사실 위험한 요소죠. 그렇죠. 네, 이거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쫓기면서 요리하다가 요리사가 불에 댄다거나 칼에 벤다거나 이러면 완전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숙련을 하고 그래서 다들 움직임이 매우 좋고 그걸 보는 재미만으로도 사실 꽤 쏠쏠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요리 서바이벌 쇼를 계속 보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예,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시간을 보통 정해놓고 요리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제약,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뭐 요리랄지 요리법, 뭐 조리 요령 이런 것들이 이 기술적인 측면이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그냥 쇼를 재밌게 보면서 식견이 넓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음식 평론가로 15년 넘게 활동하게 된 데는 요리 서바이벌 쇼가 한편 지대한 영향을 미쳤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뭐 다양한 나라에서 이런 요리 서바이벌 쇼가 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리 서바이벌 쇼의 시초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흑백 요리사로 요리 서바이벌의 인기가 절정에 이른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원조라 할 수 있는 쇼가 세상에 등장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나 됐어요. 네네. 국내에도 정말 다양한 요리 만화들이 소개되었다는 데서 어쩌면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처음 요리 서바이벌 쇼가 등장했거든요. 1993년, 그러니까 30년이 좀 넘었죠. 일본 후지 TV에서 내놓은 요리의 철인입니다. 요리의 철인은 이제 국내에 소개된 요리왕 비룡 같은 그 만화 기억하시죠? 그렇죠. 무협적인 분위기를 꽤 풍겼습니다. 카가 다케시라는 배우가 만화에 나오는 프랑스 귀족 같은 옷차림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그려지시죠? 그림이. 이 휘하의 일식과 중식 그리고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 요리의 철인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과 도전자가 역시 요리사 셰프겠죠. 특별히 고안된 키친 스테디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글라디에이터가 1대1 결투를 벌이는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 같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쟁적인 요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가지의 재료를 주고 이 재료를 모든 요리 심지어 이제 4-5가지 뭐 디저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조건이 한 가지 재료로 나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대체로 1시간 이내에 뭐 5가지씩 만들어야 되고요. 해삼 같은 걸로 디저트를 만들어라. 이런 식이죠.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도 이 재료가 비밀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요리사들한테 대결 직전에 공개를 해서 이제 극적인 재미를 최대한으로 줬고요. 이 최초의 음식 평론가를 할 수 있는 18세기 인물 프랑스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들어봤어요. 네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일본 요리의 철인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4년 9월 24일까지 7시즌 동안 295화의 쇼를 선보였고요. 총 7명의 요리 철인이 등장해서 도전자와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포츠적인 면 외에도 이론과 학문적인 면을 즐기는 맛도 정말 상당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있죠.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또 마침 평론가님이 미국에서 또 생활을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요인은 뭐였을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2000년대 초에 갔는데요.
그때 요리 전문 채널인 푸드네트워크에서 바로 이 일본의 철인 요리왕을 수입해가지고 아이언 셰프 라는 제목으로 영어 더빙을 입혀 방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 쇼를 보고 정말 많이 배웠죠. 오죽하면 이제 방영이 끝나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유튜브에 이게 영상이 올라 있었거든요.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구입도 안 보일 정도인데 오래된 영상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또 보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재미가 상당했고 인기도 미국에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런 반응을 보고서 미국 그 푸드 네트워크의 제작진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를 우리가 미국판으로 만들면 인기를 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센스를 일본에서 정식으로 사들여가지고 2004년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를 출범시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양식 뭐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남미 등의 서양 요리를 하는 셰프들을 이제 주로 아이언 셰프로 기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오리지널 요리 철인이었던 모리모토 마사루라는 셰프를 데려와가지고 또 일식 아이언 셰프로 기용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소위 대박이 터져버렸죠.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이렇게 대박이 났다는 거는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에도 이런 형식의 요리쇼가 없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푸드 네트워크가 주도해서 내놓는 미국의 요리 방송 콘텐츠는 소위 에듀테인먼트, 그러니까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중간 지점에서 만난 성격이 강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요. 이제 요리를 통해서 이제 진행자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컨셉트 위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집에 손님을 불러서 이제 소위 파티를 많이 열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생활에 맞는 요리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이제 뭐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가운데 최대한 빨리 하지만 실속 있고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가정 요리법 이런 것들을 시청자에게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교육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사실 미국에는 나름의 요리 대결 문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텍사스주 같은 남부 지역에서는요. 전통 음식인 바베큐 경연대회가 정말 엄청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베큐 핏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굽는 조리라는 그 통을 차에 실어가지고 끌고 와서 모여요. 네, 모여서 몇백 팀이 대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 큰 영예로 이제 여기고 있고요. 또 이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는 파이 콘테스트 같은 거를 이제 주 단위로 열어가지고 각 주에서 열어서 참가하고 이제 상금을 받고 이제 뭐 우승작은 레시피를 식품회사에서 사가가지고 뭐 제품에 이렇게 찍어서 낸다거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반이 있었던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의 무협적 요소가 있는 요리 서바이벌 쇼를 미국인 대상으로 미국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인기가 정말 폭발했던 거죠. 이렇게 이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뭐 대박을 치고 나서는 뭐 다른 방송국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정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아무래도 따라하는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나름의 일가를 이루는 탑셰프라는 쇼가 있습니다. 이건 브라보 TV라는 케이블 방송국이 2006년 3월에 처음 내놓았는데요. 요리사들이 일정 기간 합숙을 하면서 여러 미션들을 장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뭐 레스토랑을 차려보기도 하고요. 결혼식 같은 대규모 케이터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요리를 하고요. 또 개인 대 개인으로 대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명씩 탈락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 두 셰프가 남으면 탈락자들 가운데에 맞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1대1 요리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우승자에게는 레스토랑을 열 수 있게 상금을 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25만 달러 그러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 첫 번째 시즌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애드리 셰프가 대략 10년 전에 이 탑 셰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갖고요. 제가 그때부터 좋아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죠. 좋아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꽤 나왔어요. 네, 2012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2013년에 한식 대첩, 2014년부터 시작한 냉장고를 부탁해도 있고요. 또 흑백 요리사가 한 획을 이렇게 그었죠. 저 이제 뭐 저희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요리 서바이벌 쇼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요리사 혹은 셰프의 자원들이 받쳐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좀 예능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본질은 좀 흐려지고
뭐 자극만 남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면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요리 서바이벌 쇼를 즐겨보았는데요. 네. 어느 순간 관심이 이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푸드 네트워크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그렇게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가 대박을 친 다음에요. 예. 이 에듀테인먼트 요소를 거의 완전히 버리고요. 서바이벌 쇼로만 방송을 채웠습니다. 이제 뭐 전문가인 요리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추어 가정 요리사들도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재미가 예전보다 못해졌죠. 그리고 이런 쇼를 계속 만들면 이전의 서바이벌과 차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리보다 예능적인 요소, 즉 자극을 쫓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네.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면 요리와 음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아하. 장르가 이제 또 꽤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예전만큼의 긴장감이나 신선함이 좀 떨어졌다 이런 네. 평가도 있는데 이 요리 서바이벌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리 서바이벌이 인기를 얻으면 만들고 싶어하는 방송국과 제작진도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과연 이를 받쳐줄 요리사 자원들이 충분히 있을까? 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요리사들의 수준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아하. 제가 그만 보게 됐거든요. 예.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다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 역할을 바꿔서 이 영화에도 나오고 저 영화에도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리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리사의 역할만 하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미지 관리의 차원에서 출연하지 않는 요리사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은 레스토랑 셰프들은 흑백 요리사에도 거의 출연하지 않았죠. 네. 저는 그게 맞는 결정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요리사들이 경쟁을 위한 쇼에 출연하지 않거든요. 네. 뭐 물론 쇼에 출연하면 홍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나를 위한 손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요리 서바이벌 쇼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한 끼실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